천하의 갑부 김대감. 저승사자의 실수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다. 이미 장례까지 치러버려 돌아갈 몸이 없다니 이 억울함을 어찌할꼬. 내가 김광식이다 외쳐봐도 돌아오는 건 하인들의 몽둥이 찜질 뿐. 믿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내 재산을 두고 다투는 꼴을 살아서, 아니 죽어서 보게 되다니. 평생 떵떵거리던 양반이 남의 집 부엌에서 식은 밥을 구걸하는 신세라니 통제라. 과연 거짓 껍데기를 쓴 김대감은 잃어버린 인생과 재산에 되찾을 수 있을까? 야담의 고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선 팔도. 그 중에서도 유독 달빛조차 부러워하여 머무른다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으니 바로 자린고비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 김광식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99칸 대궐 같은 집 곳간에는 쥐들도 길을 잃을 만큼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담장 밖으로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심리밖까지 퍼져나가 굶주린 백성들의 창자를 뒤틀리게 했으나 김대감의 귀에는 그저 모기 소리보다 못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그는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 금침 위에 떡하니 비스듬히 누워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입가를 비단 소매로 쓱 닦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술상이 비었거늘 어찌 이리 동작이 굼뜨단 말이냐? 내 입에 들어가는 술이 떨어지면 너희들 목숨줄도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최고급 청주가 담긴 술병을 쉴 새 없이 날라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긁어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던 김대감. 허나 그날 밤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음을,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밤을 알리는 저승의 입김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환하게 밝히던 촛불이 기괴하게 일렁이다가 이내 서슬퍼런 푸른 빛으로 변하고 칠흑 같은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바로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사자, 저승차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눈에 뵈는 게 없었기에 그저 헛것이 보인다 생각하고 혀 꼬인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생오라비 같은 꼴을 하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내 당장 관아에 고하여 네 놈의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서 다신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하지만 저승차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너덜너덜한 낡은 장부를 꺼내들지요. 김계동이라. 병5년생. 이 시각이 자네가 이승과 작별할 시각이네. 잔말 말고 따라오게. 저승차사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김대감의 귓가에 웅웅거리며 파고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구려. 나는 촌스럽게 김계동이 아니라 족보 있는 가문의 김광식이라 하오. 이 고을에서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제일 가는 부자 김대감이란 말이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니 눈을 씻고 다시 보시오. 내 뒷돈이라도 좀 찔러드릴 테니 저리 가시오. 김대감은 저승차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반 협박반으로 소리쳤으나 저승차사는 귀찮다는 듯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에서의 이름이나 직함 따위 저승에서는 낙엽 한탕 무게도 안 되네. 명부에는 자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생년월일이 명확히 적혀 있으니 헛쓰고 말고 얌전히 오게. 사자가 녹슨 쇠사슬을 휘릭 던지자 김대감의 영혼은 마치 껍질 벗겨진 바나나처럼 힘없이 육신에서 쏙 빠져나와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 널브러진 자신의 뚱뚱하고 기름진 시신을 바라보며 김대감은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지요. 황천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말이 그저 옛말이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가시밭길을 지나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살타는 냄새가 나는 불타는 강을 건너며 김대감은 발바닥이 부르뜯고 목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아이고, 내 돈, 내 금덩이들, 안방 장롱 밑에 숨겨둔 꽃가락지, 뒷마당 감나무 밑에 묻어둔 금괴, 그것들을 두고 내가 어찌 간단 말인가? 내가 그걸 모으느라 얼마나 많은 소장농을 울렸는데! 그는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짐승처럼 통곡했으나 저승차사는 무심하게 앞장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자가 끝없이 줄을 지어 염라대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승에서 큰소리치던 김대감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쭈그려 앉아 벌벌 떨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승에서의 권세도 재물도 이곳에서는 뇌물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버스 떠난 뒤 손은 드는 격이었지요. 드디어 공포의 심판대 앞에 선 김대감. 염라대왕은 산천초목이 벌벌 떨을 우레 같은 목소리로 장부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놈 김계동! 평생을 남을 속이고 고혈을 짜내어 배를 채웠으니 너는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지는 형벌이 마땅하도다. 네 놈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르는구나. 김대감이 기절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판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황급히 염라대왕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대왕님, 잠시만요. 시스템 오류인 듯합니다. 이자는 김계동이 아니라 김광식입니다. 명부의 김계동은 저기 아랫마을 사는 덕망 높은 칠순 노인인데 저승차사가 요즘 과로로 눈이 침침해요. 엉뚱한 놈을 잡아왔사옵니다. 염라대왕의 굵은 눈썹이 꿈틀하다니 저승차사를 향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미련한 곰팽이 같은 놈아! 동명이인도 아니고 생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어찌하느냐? 당장 이자를 돌려보내고 진짜 김계동을 데려오라! 이번 달 성과금은 없다! 저승차사는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김대감의 영혼을 낚아채 다시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요즘 야근이 잦고 노안이 와서 그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내 금방 원래 몸으로 돌려드릴 터이니 돌아가시면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 드시구려. 산삼이라도 한 뿌리 드시고. 김대감은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 삿질을 해댔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불이 나게 저승의 뒤를 쫓았습니다. 내 돌아가면 니놈 제사상커녕 니놈을 저주하는 굿판을 벌릴 테다. 썩 빨리 가지 않고 못하느냐? 내 다리에 모터라도 달아다오. 그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구름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익숙한 기와집이 보이는 김대감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와집 마당에 도착한 김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화려한 꽃상여가 나가고 있으며 거짓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인들이 그의 시신을 묻으러 장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멈추어라! 내 몸이다! 내 몸을 땅에 묻지 마라, 이놈들아! 내가 아직 여기 있다! 김대감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지만 산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들릴 뿐이었지요. 저승차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들거드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낭패로다. 조선 사람들은 성질도 급하지 벌써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중이구려.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상하기 시작했으니 저 몸에는 다시 들어갈 볼 수가 없어. 들어가봤자 좀비 같게 되겠어. 냄새나서 못 쏘. 그게 무슨 천청병락 같은 소리요? 그럼 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야 한단 말이오. 살려내시오. 내 몸을 물어내시오. 이 돌팔이 저승차사야. 김대감의 영혼이 길길 날뛰며 저승차사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저승차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대문 밖에 멍석 위에 누더기를 걸친 채 쓰러져 있던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천덕꾸러기이자 바보로 소문난 거지, 개똥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방금 막 숨을 거둔 참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 찬밥 더운 밥 가를 때가 아니오. 일단 저 몸이라도 빌립시다. AS는 확실히 해드릴 테이니. 저승차사는 김대감의 영혼을 빨래 짜듯 구겨서 냅다 개똥이의 몸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컥! 멍석 위에 싸늘하게 식어가던 개똥이의 몸이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눈을 뜬 김대감, 아니 개똥이의 몸에 들어간 김대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3년 묵은 된장처럼 끼어있고 팔뚝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있으며 온몸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엇 말이냐? 내가
천하의 김광식이 거지라니! 이 더러운 몸뚱아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는 자신의 떼국모려리는 얼굴을 더듬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바보 개똥이 죽은 줄 알았더니 또 발광을 하는구만! 쯧쯧쯧, 명줄도 길지.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짐 대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놈들아! 문을 열어라! 내가 김광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 김대감이란 말이다! 문을 열지 못할까? 내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느냐? 김대감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목청이 찢어져라 고래고래 소리 질렀으나 대문이 벌컥 열리며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하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서 미친 거지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냐? 오늘 우리 대감마님 장례날이라 슬퍼 죽겠는데 재수없게! 하인들은 겉으론 슬픈 척하지만 속으론 귀찮은 표정으로 김대감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놈들아, 나다. 내 목소리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쌀밥을 먹여준 주인이다. 춘삼아, 마당쇠야, 나를 몰라보느냐? 김대감은 바닥을 구르며 호소했지만 개똥이의 걸걸하고 쉰 목소리로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매타작을 당하고 개패듯이 두들겨 맞은 뒤 내동댕이 쳐진 김대감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하인들에게 시켰던 매질이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듯한 이토록 아픈 고통인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개구멍 사이로 자신의 집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상주인 아들과 며느리가 고글하고 있었지만 김대감의 눈에는 그들의 시커먼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가시는 길 편안하시옵소서.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말은 그리하면서도 아들은 벌써부터 집 문서를 챙겨 품에 넣고 있었고 며느리는 김대감이 아끼던 폐물을 챙기느라 눈동자가 팽앱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항아리 위치는 아버님이 말씀 안 하셨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 찾아낼 테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들을 보았나. 내 시신이 식기도 전에 내 재산이 탐나서 눈물 한 방울 흐리지 않는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김대감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거짓골을 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담벼락을 긁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사내진미만 골라먹던 그에게 며칠을 굶은 개똥이의 뱃속 사정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요. 창자가 꼬이는 듯한 배고픔에 그는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엌 뒷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얘야, 제발 남은 누룽지라도 좀 타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구나. 평소 자신이 멸시하고 구박하던 부엌어멈에게 구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엌어멈은 쯧쯧 혀를 차며 개밥 그릇에 담긴 식은 밥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옛다,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우리 대감마님 가시는 길에 덕이라도 쌓아야지. 쯧쯧, 젊은 놈이 어쩌다 적골이 되었을꼬. 대감마님은 저승 가셨는데 산거지는 배가 고프다니 원.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흙이 묻은 식은 밥을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으며 김대감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서 베풀지 못하니 죽어서 내 집 하인에게 적선을 받는구나. 이것이 인과응보란 말인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고 목이 메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짐승처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그에게 돌을 던지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개똥이는 바보래요. 죽었다 살아나더니 더 바보가 됐대요. 냄새나는 거짓똥개래요. 김대감은 날아오는 돌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김대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를 괴롭혔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쥐구멍을 찾아 도망쳐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가 살던 다리 밑에 하더 허물어져가는 움막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썩은 지푸라기를 깔고 누웠지만 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탓에 도저히 이를 수 없었지요. 내 따뜻한 온돌방과 비단 금침은 어디 가고 이런 쥐새끼도 안 살 곳에서 자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사랑채 마루 밑에 항아리에 아무도 몰래 숨겨둔 엄청난 금덩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그 금덩이만 찾으면 이 거짓골을 면하고 다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밤 김대감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집을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들이 드나드는 좁은 개구멍을 통해 낑낑대며 마당에 들어선 그는 도둑노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랑채로 향했지요.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그는 익숙한 손길로 마루 밑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내 인생 역전이다. 기다려라, 내 금덩이들아. 손끝에 딱딱한 항아리의 감촉이 느껴질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희열에 찬 그가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거기서 못하는 놈이냐? 순찰을 돌던 건장한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김대감은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품에 꼭 껴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굼뜬 개똥이의 몸으론 역부족이었지요. 곧바로 포위된 그는 하인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도둑놈의 거지 새끼, 감히 대감마님댁 마루 밑을 파헤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제 그 미친놈 아냐? 하인들은 그를 포승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내 것이오. 내가 김광식이란 말이오. 내 돈을 내가 찾는데 무슨 죄란 말이오. 이걸로 떡 싸먹으려 했어. 김대감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에서 상복을 입은 부인, 즉 김대감의 아내인 윤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윤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은 아내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나요. 내가 돌아왔어. 당신 남편 광식이가 여기 있어. 날 좀 알아봐 주구려. 우리 첫날 밤에 당신 엉덩이에 점 있는 거 나만 알잖소. 윤씨 부인은 횃불 아래 비친 더러운 거지 모습을 마치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죽은 남편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칭하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봐라, 저놈을 메어쳐서 다신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라.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거라. 아내의 매정함에 김대감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했던 아내가 저토록 차가운 사람이었던가. 그는 몽둥이 찜질을 당함에 쫓겨나면서도 육신의 아픔보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다시 다리 밑으로 쫓겨난 김대감은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삶의 의욕을 잃은 것이죠. 그러던 중 누군가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주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평소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구박하고 문전박대하여 쫓아냈던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조카는 개똥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없는 살림에 쌀을 구해 죽 한 그릇을 쑤아온 것입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조카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뜨거운 죽 한 숟가락에 김대감은 아이처럼 펑펑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내 핏줄도 나를 버렸는데 남보다 못한 조카가 나를 살리는구나. 몸을 추스른 김대감, 아니 개똥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생전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밭을 갈아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끼질 한번 제대로 못해 제 발등을 찍을 뻔하고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이를 악물고 끈기 있게 일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저 천하의 게으름뱅이 바보 개똥이가 제법 사람 구실을 하네. 개과천선했구만. 귀신이 들렸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느 날 김대감은 장터에서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돈을 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피 같은 유산을 기생집과 도박판에 물 쓰듯 탕진하고 있었지요. 김대감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훈계할 자격도 힘도 없는 초라한 거지였으니까요. 대신 그는 주막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다시 돈을 모아 저놈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리라. 내 방식대로 다시 시작한다.
개똥이의 몸으로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은 비록 남들이 보기엔 푼돈이었지만 김대감에게는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지고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미식가로서 온갖 맛있는 떡을 먹어본 감각을 살려 떡의 찰기와 고물의 맛을 기가 막히게 냈지요. 개똥이네 떡이 그렇게 맛있다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어.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아.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그의 허름한 떡판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줄을 섰습니다. 그는 떡 하나를 팔 때마다 정성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돈이 모이자 김대감은 예전과는 달리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및 거지들에게 남은 떡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들에게는 몰래 약을 지어주었지요. 전생에 탐욕으로 쌓은 업보를 갚는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고 개똥대감이라 높여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개똥이라도 쓰는 마음 씀씀이는 정승 판서감일세. 하늘이 낸 사람이야.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김대감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고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돈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더 좋구나.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의 아들이 도박빚에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집안의 가보와 집문서까지 넘어갈 판국이었지요. 김대감은 그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돈자루를 메고 자신의 옛집, 아니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아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니신지 모르나 이 큰 돈을 어찌 저에게... 아들은 넙죽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이 돈은 공짜가 아니다. 하늘에서 네 아비가 보내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거라. 앞으로 성실히 땀 흘려 살아 갚거라. 네 아비가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부디 사람답게 살란 말이다.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아들은 알 수 없는 위엄과 아버지의 익숙한 향기에 압도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감은 씁쓸하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밝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검은 도포자락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허허, 자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진짜 갈 시간이 되었어. 이번엔 실수 아니니 걱정 말게. 결제 서류도 다 확인했네. 저승사자가 미안한 듯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개똥이의 수명도 이제 다하여 빌려 쓰고 있던 몸을 돌려줄 때가 온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놀라지 않고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는 거지요? 또 엄한 사람 잡아가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염라대왕님께 직소할 거요. 김대감의 농담에 저승사자도 껄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네. 그런데 자네, 가기 전에 아쉽지 않은가? 이제 막 살만해졌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데 말이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때라도 써보지 않겠나? 김대감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일군 떡판과 그리고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아들의 집.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하오. 비단 옷 입은 껍데기는 부자였으나 마음은 거지였고 거적대기 입은 껍데기는 거지였으나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산 건 이 짧은 시간이었소. 김대감은 미련 없이 개똥이의 몸을 벗어던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이 되어 저승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자 김대감일 때의 탐욕스러움도 거지 개똥일 때의 찌질함도 없는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지요. 저승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힘했지만 이번엔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이승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진정한 삶을 살다 가는 그를 배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리미 눈막에서 평온하게 잠든 듯 숨을 거둔 개똥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 가장 편안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상여나 곡비는 없었지만 그 어떤 대감의 장례보다 진심 어린 눈물과 애도가 함께한 아름다운 배웅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지 몸으로 다시 태어나 진짜 부자로 살다간 개똥대감의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달 밝은 밤이면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야담의 고향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